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저는 하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좀 책임 회피한다던가 아니면은 책임을 지더라도 가볍게만 지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재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탄력 근무제를 약간의 그 융통성을 좀 발휘하고 그런 것들이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개혁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죠. 하지만 그 노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사회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어떤 기대치가 사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게 그게 노동개혁 아닐까요? 직장인들은 혜택을 받는데 프리랜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많이 착취당하죠. 노동법원 추진에 긍정적입니다. 기존 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다른 뭐 형사나 민사 소송권들에 대해서 좀 지연이 생길 거잖아요. 노동법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되는 거고 이게 악용만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분리돼서 빨리빨리 처리되는 게 좋죠. 제가 일하는데도 5인 미만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뭐 개선되는 게 있으면 좋죠. 택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유통사업이 그 사람들은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을 차례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노동개혁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다시 재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다시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노동개혁,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남은 3년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노동 전문가로 손꼽히는 세 분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의 수장이시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노동정책 전문가이시죠.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내셨고 노동 전문가입니다. 이원덕 노사공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원덕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동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연금개혁도 KBS 열린 토론을 통해서 다뤄보게 됐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네. 많은 분들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개혁의 성격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고 일단 내용이 뭔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방향 내용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노사가 모두 다 좀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노동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그동안 노동 현장에 법이 제대로 안 지킨 게 많았는데 이제는 화물연대 건설 노동자들의 문제 또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문제 이런 노동 법치주의가 확립됐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고요. 예. 이미 이거 상당한 정도로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 지금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 세 부분 소위 말하면 12%의 상층은 괜찮은데 예.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는데 나머지 그 밑에 88%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뭐 결혼도 하기가 좀 깝깝하고 아기 낳는 거 이런 거는 어려운 예.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격차를 줄이고 밑바탕에 있는 노동 약자도 따뜻한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노동개혁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동 법치 확립, 두 번째는 노동 약자 보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두 분께는 이원덕 대표님 그리고 이병헌 교수께는 두 분께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네.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한 부분이요. 먼저 이원덕 대표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법치는 아시다시피 노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치가 이루어져야 노동자를 위한 법적 권리가 지켜지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치 확립은 역대 정부가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도 상당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치 확립은 부득이하게 노정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우리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맡고 계시는 경산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파행을 겪는 예. 이런 비용 부담을 치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마 노사에게 균형되게 법치 확립을 추진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이나 일반인에게 보여지기는 법치 확립이 경영계보다는 노동계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언론 관심도 그랬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노동계의 불만 이런 게 상당히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병헌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십니까? 예.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저는 좀 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데이터를 갖고 좀 평가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예. 막연하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서 우선 한편으로 최근 이제 노사 분규 갈등이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면은 크게 하락세 크게 줄었다라는 점을 들어서는 이제 법치주의가 일정하게 갈등보다는 뭔가 주어진 법 내에서 좀 노사가 협력하고 타협하는 식의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파업 손실 일수라 해서 전체 이제 파업 분규로 해가지고 좀 근로 손실되어지는 생산 타격되어지는 그런 절대 금액이 줄어든 측면은 이제 법치주의 확립에 일정하게 좀 진척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원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순수히 이제 법치주의 정부 정책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기간에 경제가 워낙 좀 하락세고 민생경제적인 문제가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보통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노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탄압이라고 노동계는 이제 문제를 삼는 식으로 그렇게 좀 강압적인 그런 대응이 노동조합이 크게 위축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도 현상적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법치주의가 잘 확립했다고 하기에는 좀 오히려 좀 크게 어긋나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체불. 일하면 마땅히 다 급여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 관련된 법치 제일의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법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 체불 액수가 특히 지난해 크게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가장 큰 액수를 이제 발생된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 네. 얘기는 지금 정부가 앞서 이 대표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좀 노사에 좀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법치가 네. 아니라 좀 기업들한테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노동개혁과 법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안 지켜지는 알겠습니다. 체불되어진 문제도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좀 곳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주제를 좀 좁혀서 노동법치 확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위원장님 구체적인 성과는 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요. 또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노동계의 갈등 그러니까 임금 지불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노동약자 보호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요. 이런 갈등 그러니까 법치를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할 수 있을지요. 예, 첫째는 법치가 확립이 안 될 때는 노동 현장에 파업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실이 많죠. 우선에 작업이 안 된다. 손실 일수가 역대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건요. 예. 그게 이제 성과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이게 노조에서는 노동 탄압이다 그러지만 그러나 뭐 꼭 노동자를 탄압한다 이런 보다는 그동안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직선제 개헌한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는 동안에 사실 노동자는 약자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노동자는 300만 표의 몰표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몰표라는 정치적인 부담과 약자라는 도덕적인 동정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무법천지처럼 이렇게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뭐 검사로서 또 이 법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국가가 이 위법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그 정도로 이 법치는 국가 존립의 기본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짧은 시간 2년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노동 현장의 법치를 바로잡았고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과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택 대표는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법치 확립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실은 봅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노사에게 이제 균형되게 이제 법치 확립이 되었느냐 이 문제를 노동계에서 지적할 수 있다는 거 하나고 그동안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노동계의 불법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은 사실적. 아마 사회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봐줬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보면 노동자업이 불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노동자업도 저는 법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업이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업이 스스로 법치를 확립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여기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상징한 분이 전태일 열사 아닙니까? 예. 이분이 죽음으로써 주장한 게 바로 뭐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법치 아니겠습니까? 법치를 확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업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을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걸 정부의 강압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운동의 자존심이라든지 의지로 그걸 바꿔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 정책 결정에서 또는 정치 영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노동계에서 지금 그렇게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노동계 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노동계를 하더라도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돼요. 현대자동차 같이 거대 노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연봉에
여러 가지 이 근로 조건이 이 나름대로 선진화돼 있는 그런 사업장의 노동조합 행태가 좀 굉장히 이기적이다, 아니면 기득권 등등의 이제 질타받는 거 하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노사분계 대부분은 오히려 비정규직 플랫폼. 그러니까 워낙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법적인 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처우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거를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뭔가 좀 그거를 좀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사용자가 좀 응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들의 바라는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불법 행위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지난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과정을 보면 사실 초기에는 노사법치주의가 그렇게 전면에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실 크게 내세우게 된 것이 화물연대. 그렇습니다. 2차 총파업 때 그거를 정부가 아주 이제 좀 강공 드라이브로 좀 그거를 그 파업을 이제 무력화하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건설을 이제 건폭이라든가 노동조합을 마치 재정 불투명 등의 이제 비리 집단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법치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좀 전면에 내세운 식으로 되다 보니까 노동계가 바로 이제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또 심지어는 마녀사냥한다라고 하면서 감정노동인고를 크게 안 좋게 하면서 노동 갈등이 더 좀 첨예화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 정부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하고 굉장히 서로 좀 감정 대립을 키워온 그런 이제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분도 법치 확립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대화체가 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난항인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또 보완책은 있는 것인지요? 뭐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은 예. 대화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투쟁보다는 좀 복잡하잖아요. 대화는 시간도 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의제 자체가 하나하나씩 다뤄져야 되는데 예. 투쟁은 뭐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라는 민주노총이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한국노총이나 말이 간단하잖아요. 머리띠 메고 그냥 프레카드 들고 뭐 계속 시위를 하면 되니까. 그러나 대화는 그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의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년을 연장한다 그럴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예.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정년을 연장할 방법이 없는가. 이게 상당히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예. 전문가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자기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비해서 투쟁은 그보다는 좀 더 쉬운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나 그것은 산업 전체의 파괴 또는 이게 해외로 이전해버린다든지 해외 외국 자본이 투자를 안 한다든지 직접적인 국가 경제 손실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또 위원장님은 뭐 투쟁을 또 아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좀 들어봤고 뭐 노사관계 조정 이런 건 들어봤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래서 아직 구성되지는 않은 거죠. 구성된 3개 위원회 특위 하나와 의제별 위원회 2개를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면요, 위원장님.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원래 노사정위원회입니다. 예,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그러한 대화의 테이블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화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민주노총은 IMF 이후에 이 대화 테이블은 자기들을 정리하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오겠다 해서 안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총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상당히 중요한 올해 2월 6일에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이 바로 우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우리 이원덕 위원장께서 이제 위원장으로 하시겠습니다만은 위원장이십니까? 예, 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정상 가동이 단독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이전화 AI가 들어온다. 산업 전환 불공정의 격차 해소 또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더 유연하게 하는 것, 또 대화 타협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예. 투쟁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근로시간도 단축도 하지만은 또 필요할 때는 일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건강도 보호가 되고 예. 일하는 방식도 어떤 경우는 재택근무도 한다든지 균형을 이루는. 예, 그런 식으로 일과 생활이 균형되고 또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일과 육아 이런 게 전부 서로 균형이 돼가 예.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럼 세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계속고용위원회인데요. 이거는 지금 고령층이 어떻게 하면 정년을 넘어서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임금이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지 않고 피크제. 예, 크게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또 청년들은 어떻게 좋은 일자리,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데 어떻게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뭐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은 또 어떻게 새로운 AI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직업훈련이라든지 기술교육, 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또 할 수 있겠냐. 이거를 논의하는 이 세 개의 큰 분야로 나눠서 예.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노동개혁과 미래노동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2년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중요한 주제를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좀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 또 더 나누면 되니까요. 자, 노동 약자 보호 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인데 먼저 사회학적으로도 더 많이 우리 이병헌 교수께서 좀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노동시장이 양극화된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문제를 유발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평한 그러니까 네. 소득이라든가 복지, 또 근로조건 아니면 여러 또 사회의 이제 복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대략 이제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기보다도 아까 뭐 김 위원장께서는 이제 뭐 9988이라고 해서 12%의 1차 부분 또 88%의 2차 부분으로 이제 구분하시긴 했는데 그 숫자는 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많이 언급은 되는데 대기업 공공기관은 대략 한 25% 정도라고 예상을 그렇게 통계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25%가 뭐라는 겁니까, 교수님?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예. 그러니까 300인 이상 내지는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숫자들이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분으로 얘기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한 4분의 3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좀 격차가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분절 구조로 해서 노동시장을 이렇게 끊는 그런 세 개의 분절선이 있다 그래요. 하나가 기업 규모,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또 가장 오래된 또 이제 이 불평등 격차를 만드는 것이 성별, 성차별. 그런데 남녀. 세 가지 모두가 OECD 국가 내에서 다른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아니면 우리 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상태를 보면 날로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를 사실 이번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서부터 계속 우리 노동사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개선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다 할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상태고 현 정부도 뭐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 그것에 대한 실적은 그리 2년 동안에 지금 확인되지 못하고 있어서 뭐 좀 엄하게 채점을 한다면 낙제점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예. 개혁의 방향성은 옳되 그거를 실제 좀 실행 그거를 그만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예. 식의 진전은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이원택 대표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도 정말 이건 중요 과제였거든요. 이른바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래서 인건격차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좀 실질적으로 그래도 개선된 건 있을 텐데 무엇이 있고 좀 사실은 뭐 개선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현실이 너무 냉엄하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또는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뭐 악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게 아마 객관적인 평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노력을 해왔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약자의 뭐 급증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정부 정책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아까 이제 대기업 정규직과 기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최근의 양상에 이제 이전부터 있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라든지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우리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라든지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과거의 법규나 정책으로 가지고 뭐 어떤 임금이라든지 고용정보를 네.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요즘에 그렇죠. 택배나 배달이나 그럼요. 뭐 이런 이제 네. 이른바 특고 특수고용직이 생겼으니까요.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발전하고 또 노동시장에서 수많은 어떤 경제행위들이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를 내기는 대단히 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정부의 정책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기업 단위에서 기업 내부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 과거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이 대기업의 내부 임금 체계를 정부가 바꾸라고 할 수 없거든요. 민간 기업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강한 연공적인 임금 체계, 나이 들면 계속 올라가는 임금 체계,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중소기업 하청기업의 뭐 직무급과 비슷한 시장 예. 임금 체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도 김 위원장께서는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돼 보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저는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 예. 여기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전 세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5인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해고도 자유롭고 근로시간을 또 자유롭고 예. 일을 더해도 연장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인 미만 사업체가 약 150만 개, 전체 사업체의 4분의 1, 25%고 또 여기 일하는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주방에 일한다, 홀에 일한다, 그다음에 편의점에 알바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500만 명, 5인 미만요. 예.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온전히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마땅히 5인 미만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을까? 예. 자영업자가 다 문 닫는다는 거죠. 요즘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사이에는 예. 일정한 서로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 최저임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좀 동결을 하더라도 예. 진짜 어려운 5인 미만의 이 많은 전체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도 근로기준법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뭔가 합의가 돼야 돼. 이걸 정부가 하면 지금 난리 납니다. 이거. 예. 이러면 뭐 자영업자도 난리 나고 이런데 이런 것을 바로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에서 예. 노사정 필요하다면 자영업자도 와서 같이 그럼 어떤 게 좋은 해법이겠나 이렇게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바로 대화가 필요하다. 위원장님 지금 5인 미만 말씀하시니까 어제가 이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조하다 숨진 청년 김군이 사망한 지 8년이 되는 날인데 이제 위험의 외주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뭐 위험하고 힘든 일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실제 이제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2인이 꼭 정비에 나서야 되는데 한 명이 나서다가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뭐 잘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고가 또 나거든. 이게 위원장님께서 추상같이 이건 안 돼. 이렇게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시거나 뭔가 제도화하면 이것만 해도 좀 획기적인 성과가 되지 않을까. 안전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뭐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예. 위험만 외주화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도 외주화되고요. 저임금의 외주화. 예.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그 외주화, 정규직이나 원청은 신분이 괜찮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괜찮은데 그 밑에 하청 내려가면 그만 이게 신분 자체가 어려우잖아요. 예. 뭐 결혼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절망의 외주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럼 이게 노조가 나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는 지금 우리나라에 조직률이 14% 내지는 13%밖에 안 돼요. 전체 구성원에. 예, 전체 노동자에. 예. 그런데 나머지 88%, 87% 이쪽 이 절대 다수는 노조가 없으니까. 그럼 이 노조 없는 사람들을 누가 대변할 거냐? 예. 저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노조 보고 하라 그러니까 안 해요. 노조는 자기들 이익만 자꾸 이야기하지 하질 않아요. 그러면 바로 이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민생 토론에서 예. 이 문제를 본격 제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앞장서서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그냥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다른 두 분께 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민생 토론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노동개혁 그래서 약자를 보호한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좀 손에 잡히는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첫째는 이 약자라는 것이 그날 대통령 주재의 민생 토론에 나온 분들이 예를 들면은 건축하는 데서 마룻바닥을 까는 마루 노동자 이 사람들이 그럼 노동자냐 아니면은 뭐 그 하청하는 그 하청 자영업자냐. 예. 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도 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 원래 일하는 데는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건설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예. 노임 단가도 이 마루 노동자는 책정이 안 돼 있다. 그다음 대리운전 기사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처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에 이 사회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 법에 뭘 보호하느냐 이것도 이제 있습니다만 예. 법률을 만들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대리운전 기사도 보면 부부가 다 신용불량자들이 나가서 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안 되니까 예. 이런 사람들한테 공제회를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자든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예. 이건 노동법원 이야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예.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게 예.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거를 보호를 안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 안 하면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성에 빠지겠다. 알겠습니다. 참 이병 교수님 아까 이원덕 대표께서 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 시장의 양극화되는 부분을 참 민간 기업을 강제하기는 힘들다. 결과적으로는 좀 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김문수 위원장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과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좀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 완화를 좀 줄여나간다는 식의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고 사실 역대 정부도 노력했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예. 과거 정부가 해왔던 방식을 보면 그게 이런 유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나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이중구조가 이렇게 상하로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수 정부는 주로 이제 상층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의 이를테면 임금이나 고용 조건을 좀 유연화하자라고 하는 식의 거를 끌어내리는 정책을 좀 하게 됐고요. 예. 반면에 대표적인 좀 그 진보적인 노동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소위 하층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처우를 좀 개선하는 끌어올리는 정책을 했는데 양자가 어떻게 보면 그 끌어내릴 때는 하향 평준화에서 이제 노동계의 반발을 통해 가지고 결국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현 정부도 그런 것들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또 최저임금 등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또 경제라든가 고용에 크게 문제를 낳는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저항을 부딪히면서 그만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왔어요. 예. 그런 점에 앞서 이원도 대표님도 얘기하신 게 이게 정부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층
대기업 정규직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무조건 끌어내린다 한다면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층에 좀 더 나누고 하는 일자리를 나누든 소득을 나누는 방식이 되면서 그런 명분 속에 좀 대기업들이 타협을 하자, 협조를 하자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좋은데 현 정부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정규직은 큰 문제다. 걸림돌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만 하다 보니까 별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이제 2년을 호송세월을 한 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리고 좀 중간으로 좀 이렇게 타협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색이 이 정부가 좀 실력 있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현 정부가 그동안에는 좀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석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을 일단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병훈 교수께서. 네. 아니 우선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고 싶어요. 예.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아주 시적절하고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이 의지와 방향 또는 필요성으로 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측정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최대 문제점이 방향은 옳되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대단히 강하되 전략이 부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동 약자 보호도 저는 그동안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5월 14일 날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노동약자 보호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지난 2년간 보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과 전략이 부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 고용의 안정성과 높은 임금의 축배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독배를 마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부득이 위는 조금 낮출 수밖에 없고 밑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사회적 대화 타협을 통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데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노동계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권이 조직된 근로자들이잖아요. 조직된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가 조합원이 아닌 비조직 근로자의 이익을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대변할까. 대표성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숫자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훨씬 많죠. 80%에서 88%가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조로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 분들이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고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노동 약자이고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대변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에 이제 정부가 법과 정책과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항 전선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최저임금 동결 같은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 최선의 방안은 경선회의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논의하고 만약에 여기서 타협이 안 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킬러 콘텐츠, 킬러 과제거든요. 네. 이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공감대 또는 중지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할 거냐. 이걸 우리 국민들의 어떤 다수 의견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이 교수님 그러면 말씀하실 말씀 하시고요. 우선 노조 가입 안 돼 있는 조직화된 조직화된 근로자들을 노조에 많이 가입시키는 게 능사입니까? 예, 우선은 앞서 좀 얘기된 바이기도 하고 좀 그 현 정부 2년 노동 개혁에 대한 평가이니까 그 최근 들어서 노동 약자를 좀 더 좀 강조하는 그런 개혁이나 정책 기조나 그 내용을 많이 이제 부각을 시킨 건 좀 좋은 방향으로 저는 일단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 과정에 이제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요. 아까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5인 미만 그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는 식의 얘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도 하지만은 그 사업장이 이를테면 그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별도 적용을 하는 그런 식의 얘기는 그 사람들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게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당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올리는 건 환영할지 몰라요. 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건 더 크게 반대하는 식의 얘기가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현 정부가 노란봉투법 뭐 이후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원청의 책임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중대재해 노동안전부의 구의역 사고라든가 아니면 김영균 이제 청년의 죽음 같은 그런 노동 안전에 대해서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의 적용을 그렇게 유예하거나 미루는 그런 식의 내용이 말로는 약자 강조를 하면서 실제 제도적인 정책적인 조치에서는 전혀 좀 틀린 어긋나는 식의 내용을 보인다는 것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거고 이후에 진정하게 노동 약자를 위한 정부 정책을 할 건가라는 점을 이제 과거랑 좀 따져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나눌 텐데 일부 시간이 다 돼가서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KBS 열린 토론에서 다뤘는데 아까 이제 이병훈 교수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독 우리가 그 임금 체불이 많은 이런 부분들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도 체불 임금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뭐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좀 임금을 잘 지불을 안 하는 것도 좀 상당히 이유일 수도 있다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위원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민생 토론에서 체불 임금을 두고 본인은 기업을 망하게 해놓고 해외 가서도 잘 지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 형사를 같이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당한 검토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사법적으로 이게 과연 좋은지 아니면 기존의 노동위원회가 좋을지 그걸 강화하는 게 좋을지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지표죠. 체불임금이요.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건설이 어려워지고 하청에 또 재하청에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기들도 뭐 다 망해가지고 못하는 이런 것도 많고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가 또 어렵잖아요.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 쪽에서 또 체불임금 많이 일어나는 거 이런 원인인데 어떻든 이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국가가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으로라도 대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더 총당금을 더 많이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가만히 있는 집에 있는 사람한테 다 25만 원 주자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한 것도 못 받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그 체불임금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동 관련 주제로 좀 좁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문자캐스터.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김종무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우리나라 경제 위축과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합니다. 노동정책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3님, 노동자 87%가 노동약자라면 이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5410님,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조원이 아니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차상준님,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입니다. 불법도 아닌데 파업이 줄었다고 법치주의가 확립됐다는 건 논리적 비약 같습니다. 송훈님, 요즘 젊은이들은 공무원도 인기가 없습니다. 연금으로 노후 보장도 안 되고 임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지금 노동시장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8048님, 노동약자들을 위한 노동개혁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약자를 위해 추진된다면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9525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게 되면 노동약자가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적극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이현주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서 3대 개혁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노동개혁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이원덕 노사공 포럼 대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뭐 우리가 노동 관련되는 이슈를 이야기할 때 법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노란봉투법과 또 중대재해처벌법일 겁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되지 않고 이제 진행사노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죠? 첫째,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를 고치는 건데요. 네. 원래 근로계약을 하면은 계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책임을 지는데 계약을 안 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으면 계약을 안 했더라도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현대자동차 사장이 하청인데 뭐 실제로 그 하청업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달겨 들어가지고 계약을 안 했는데도 책임져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기본 원리를 허무는 거다.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3조인데요. 3조는 민법 760조에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 연대 재무 책임이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시면.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주시면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다. 예를 들면 한 100명이 파업을 했다. 예. 그러면 그 100명의 파업을 통해서 회사가 100억의 손해를 봤다. 예. 이럴 때 100명 중에 누구라도 100억의 손해를 다 갚아야 될 이런 책임이 있어요. 연대 책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책임져요. 그런데 현재 이 법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노동조합법 3조 개정을 그러면 김문수는 거기에 몇 억의 손해를 끼치고 그다음에 이원덕은 몇 억, 네. 이병훈은 몇 억, 배종찬은 몇 억. 한 사람마다 전부 그 액수를 산정해야만 판결하도록 이렇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형사적으로 지금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누가 과연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10년이 걸려도 얘기는 못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서 판결하냐. 판결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노동조합법 2조의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제3조에 민법의 연대 책임 원칙을 다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덕 대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노란봉투법은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말고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그 노동 분쟁의 그 개념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임금 인상을 둘러싼 이익 분쟁이라 하죠. 이익 분쟁과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 같은 권리 분쟁이 있는데 이익 분쟁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권리 분쟁은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고 권리 분쟁은 사실은 파업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그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노동 분쟁의 대상을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통틀어서 부당해고 같은 사건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파업의 대상이 되게
이렇게 지금 바꾼다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노사관계가 굉장히 아주 어려워질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할 때 제가 노계위의 수석 전문위원을 하면서 엄청난 우리 학계에 그야말로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노사관계 질서를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노동 현장의 근본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하청 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된다는데 동의하고요. 그게 원청 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노란봉투법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노동 현장이 그야말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고 질서가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돼서 이런 접근은 저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병훈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보면 노란봉투법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파업과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해서 경제나 또는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굳이 노동자들이 감당치는 않아도 되는 법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노란봉투법 그 명칭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그 2014년도 쌍용차에서 파업을 했고요. 그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 합법 파업에 대해서 이런 손해배상을 이렇게 부과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불법 파업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쌍용차가 그 당시에 아무튼 정리해고를 맞서면서 이제 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무려 그 47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제 징구됐고 그걸 보다 못한 이제 시민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노동봉투법으로 이제 돈을 거두면서 이게 이슈화가 되고 해서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제 와닿으면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는 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큰 변화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뭐 특고라든가 프리랜서 플랫폼 같은 노동자들, 그 간접 노동자들의 원청 책임성 같은 문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노동조합법의 2조와 3조를 함께 손을 보자라고 하면서 현재 법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금 정지된 상태고요. 저분은 두 분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이 내용이 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다 노동관계법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라든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더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은 이럴 손해배상하는 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원청에 대한 책임을 프랑스 등등의 현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집단적인 노사관계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권리 분쟁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확대해서 그걸 노사가 같이 협상하거나 그 이슈가 된다 한다면 그걸 집단 행동으로까지 다룰 수 있는 이슈로 포함시키는데 그것을 지금 특히 약자, 비정규직, 간접 고용 노동자 그리고 이런 이제 노동조합을 어렵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좀 파업을 했을 때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하는데 그거를 민사의 걸로 노조 파괴, 노동자들의 삶을 그렇게 파괴하는 식의 그런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논의가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태 대표요. 그러니까 저도 원청과 하청 사이의 지나친 격차 문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 과정에서 원청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청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를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럴까? 허물어진다 그럴까? 왜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고 파업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익 분쟁 그러니까 임금을 둘러싼 논쟁 분쟁만 파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네요.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지금 심판 사건이 조정 사건, 조정이라는 것은 임금입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1년에 뭐 10,000건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게 다 파업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저는 좀 우리 노사 현장이, 우리 산업 현장이 너무 지나친 뭐 혼란과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제 하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의 뭐 안정성이나 질서를 우리가 또 지켜가는 거 하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가 좀 더 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또 이제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또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풀어가야 되지. 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아니 저희가 간단하게 좀 반론을 좀 하고. 잠깐만요, 이 교수님. 제가 조정을 해서 말씀 듣고 제가 바로 이병헌 교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로서 김문수 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상태의 노란봉투법은 계속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으면 절충도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이거는 이걸 만약 거부권 행사 안 하면요. 지금 민법상으로 불법으로 노조라고 해서 불법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배상을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어떻게 기업을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의 대원칙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그 책임을 다 면해주면 노조라고 해서 이걸 면해주라는 이런 식이 되면 노조가 무슨 법 위에 노조는 아니잖아요. 법치가 노조나 회사나 다 같이 법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지. 나는 법치의 지배를 안 받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두 분 말씀에 제가 좀 그 달리하거나 아니면 바로잡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파업을 그래서 다 허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나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 해서 그동안의 손해배상이 마구잡이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데 해서 노동조합의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아예 이제 분쇄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까지 되는 거니까 그걸 해서 많은 열사들이 사실 이 손해배상으로 죽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막자로 하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좀 제한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리고 그 이원덕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구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 권리 분쟁조차도 그걸 이제 제도 밖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분쟁이라든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권리를 눌러왔던 것을 이제 좀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그거를 좀 이 분쟁의 하나의 제도화, 합법화라는 틀로 이해하신다 한다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노사관계라든가 이 제도적인 질서가 그만큼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96년 노계위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또 여론조사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일거에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절차적으로 우리가 숙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원덕 대표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의 노동정책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 노동법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김문수 위원장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노동법원에 뭐 설치가 됐을 때의 장점 또 이걸 설치를 효능감 있게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사실은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거의 노동법원 설치를 뭐 노동법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법원이라든지 뭐 노동계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노동위원회가 사실은 노동부에 예속되어 있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판정에 대한 그 판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뭐 점거 사용자 편을 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러나 96년 노계위의 안대로 노동위원회가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독립성이 확보되고 인력도 전문성이 강화되고 해서 지금은 노동위원회의 어떤 그 조정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게 중립성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거의 없거든요. 우선 대단히 중요한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이라든지 심판 신속성이 문제네. 비용이 안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법원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의 절차라는 것은 법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약자들한테 약자는 노동시장이 사실은 뭐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불리한 그런 제도 뭐 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대하고는 지금하고는 한 20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노동법원 말씀하시면서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좋을지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절차가 필요할 테니까 그런 말씀을 또 고려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방금 이원덕 우리 대표 말씀이 핵심인데요. 우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값싸고 편리하게. 법원은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법원 아니겠습니까? 노동위원회는 거기에 비하면은 법원에 비해 가지고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비용 없이 문제를 매우 공정하게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거기 갔던 노동자들이 노사 양자가 97% 정도 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굉장히 훌륭한 그 수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 정도면 다른 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노동위원회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노동법원을 이야기하신 것은 노동자들이 체불 등으로 민사, 형사상 피해를 동시에 입었는데 형사는 형사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이래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원샷으로 한꺼번에 탁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노동법원의 설치도 검토를 해봐라. 이게 그런데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사법부가 같이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꼭 하자 이렇게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위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임금체불 같은 거는 근로감독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약자를 노동약자 보호 지원과를 또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6월 10일 날 오픈하는데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하면 노동법원을 안 하고도 현재 노동위원회의 강화와 근로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까? 그건 좀 같이 이런 거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병헌 교수께서는 그 이야기 하면서 좀 혹시 뭐 노동법원 이야기도 하시고 싶으면 더 추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현 정부도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50몇 시간 또 현 정부도 일단 근로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또 의견도 내고 뭐 최저임금이나 하여튼 노동시장 근로시간과 임금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먼저 이병헌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근로시간 임금 체계 개편이 사실 노동개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좀 내세웠던 그런 개혁 과제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실 현재까지는 이렇다하게 진척을 좀 못 보고 있죠. 근로시간이 또 논란을 빚어냈어요. 근로시간에 대한 또 뭐 대통령 발언서부터 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론이 워낙 거세게 반발을 보이는 식으로 확인되면서 일단 올스톱된 상태고 임금 체계는 아마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좀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제대로 좀 이걸 일관되게 아니면 좀 이 취지에 따라 하는 것인가라고 여러 좀 잡음의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핵심 개혁 과제라고 내세웠지만 별 성과를 좀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동법원 관련은 저는 뭐 두 분 이견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좀 그 중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하나의 좀 배경 이유를 좀 밝힌다면은 최근 들어 노사관계 사법화라는 이슈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용관계나 아니면 특히 집단적인 노사관계에서 힘겨루기로 하기에는 서로 비용이 좀 서로 피해보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지 법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하다 보니까 법원의 전문성, 그래서 이를테면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등으로 특정 우리 사회 영역에 이제 그 특수법원이 있듯이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노동위원회 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 법원으로 가는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또 굉장히 길거든요. 예.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런 사법화 최근에 추세를 비춰 보면은 노동법원과 같이 좀 전문화된 그런 판사와 검사가 좀 이 일을 전담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노동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마무리에 대해서 두 분께는 한 1분 30초씩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덕 대표와 위원장께. 자, 먼저 이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된 부분, 이 임금과 근로시간. 사실 근로시간이 워낙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우선 이제 두 가지는 사실은 노동계의 킬러 아이템입니다. 가장 노사 갈등이 심하고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고 그다음에 임금 체계는 법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유도는 가능하지만 법정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로시간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법으로 바꾸는 거는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고 야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할 때 그냥 유연하면 저하지 말고 저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향후 10년 내지 20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와 함께 유연성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겠죠. 일정 시간 이상 장기간 한다든지 장시간 근로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게 한다든지 이걸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계도 유연화가 곧 장시간 근로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유연화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 주권이 강화된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보고 저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현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근로시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좀 위원장님 워낙 경험도 많으니까 근로시간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근로시간 문제는 제일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되죠. 건강해야지 첫째. 두 번째는 이게 장시간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두 개 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같은 장시간이 아니고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자기가 투잡을 뛰어서도 내가 소득을 더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잡보다는 한 군데서 일을 좀 더 해가 돈을 더 벌면 연장소장도 받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투잡 뛰는 사람을 주변에 제가 많이 보는데요. 제 주변에.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도 좋고 자기 건강에도 좋고 수입에도 좋고 회사에도 좋고 그러면서도 장시간도 아닌 이런 해법이 있다. 재택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정,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끝까지 무한 토론을 해서라도 합의를 도출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결론은 경사위로 일단 모여달라. 대화를 나누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사위에 이병훈 교수도 꼭 참여를 해달라. 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